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산림기능사 필기 기출 스피드 문답방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종자 정선 방법으로 풍선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수종은 풍선법은 바람을 이용한 거죠. 따라서 바람에 잘 날아갈 수 있는 종자 크기가 작고 가벼운 수종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밤나무 같은 종자가 큰 대립 종자에는 부적당하다. 풍선법은 바람을 이용해서 종자를 선별하는 방법으로 소나무, 가문비나무, 일본 이깔나무 등 소립 종자, 종자가 작고 가벼운 수종에 이용됩니다. 밤나무 등 대립 종자에는 부적합하다. 덩굴식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디칸바 액제, 콩과식물에 적용하는 거 맞고요. 주로 덩굴식물은 아주 복잡하게 엉켜있기 때문에 장비를 동원해서 한 방에 제거하기가 어려워요. 주로 인력으로 덩굴의 줄기를 제거하거나 뿌리를 굴치한다. 이것도 맞다. 그리고 약재 처리 후에 24시간 이내에 비가 온다. 강우가 예상될 때는 비에 다 씻겨나가겠죠? 약재 처리를 중지한다. 당연한 얘기고. 하지만 글라신 액제, 덩굴식물 제초에 쓰이는 글라신 액제는 2월에서 3월 또는 10월에서 11월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요게 틀렸어요. 자, 글라신 액제뿐만 아니라 다른 덩굴식물 제거제도 덩굴식물 생장이 왕성할 때 5월에서 9월까지 사용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2월에서 3월, 10월에서 11월 글라신 액제 사용한다. 틀렸다. 덩굴식물 제거하는 글라신 액제는 5월에서 9월 생장이 왕성한 시기에 사용합니다. 어린 나무 가꾸기에 1차 작업 시기로 가장 알맞은 것은 어린 나무 가꾸기, 다른 말로 잡목 솎아내기, 재벌이라고 하죠. 조림목 외의 수종을 제거하고 조림목 중에서 형질이 불량한 나무를 솎아내는, 말 그대로 잡목을 솎아내는 무육 작업을 재벌, 어린 나무 가꾸기라고 합니다. 어린 나무 가꾸기는 풀배기가 끝난 3에서 5년 후에 실시한다. 어린 나무 가꾸기 풀배기가 끝난 3에서 5년입니다. 풀배기가 끝난 3에서 5년 후에 어린 나무 가꾸기 1차 작업한다. 잇목간 식재 밀도를 조절하기 위한 벌채 방법에 속하는 것은 식재 밀도 조절은 간벌 작업으로 조절합니다. 너무 빽빽하게 심었다 그러면은 수목간 생육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제대로 자랄 수가 없으니까 적당한 간격을 유지해서 잘 자라도록 간벌 작업을 통해서 불필요한 나무들을 솎아낸다. 식재 밀도 조절은 간벌 작업입니다. 식재 밀도 조절은 간벌 작업. 대목의 수피에 T자형으로 칼자국을 내고 그 안에 저발을 넣어서 접목하는 방법은 바로 눈접입니다. 수피에 T자 모양으로 칼자국을 내고 이렇게 요 안에다가 저발을 넣어서 접목하는 방법 눈접이다. T자 눈접입니다. 대목 수피에 T자형으로 칼자국 내고 그 안에 저발을 넣어 접목하는 방법 눈접이다. 눈접은 아접이라고도 해요. 요거까지. 일정한 면적의 직사각형 식재를 할 때 소요 묘목수 계산은 자, 조림지 면적을 묘간거리 곱하기 줄사이 거리, 작은 네모 한 칸으로 나눠주면 된다고 그랬죠? 묘간거리 곱하기 줄사이 거리, 요게 가로 세로 한 줄을 심는 작은 한 칸이니까 전체 조림지 면적을 묘간거리 곱하기 줄사이 거리로 나눠주면 소요 묘목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직사각형 식재에서 소요 묘목수 계산은 조림지 면적을 묘간거리와 줄사이 거리의 곱으로 나눠준다. 자, 만약에 정사각형이라고 하면 묘간거리의 제곱으로 나눠줘도 되겠죠. 하지만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가 다르죠. 묘간거리와 줄사이 거리의 곱으로 조림지 면적을 나눠준다. 직사각형 식재, 장방형 식재에서 묘목수 계산입니다. 용재 생산 목적의 수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지름이 굵고 곧은 나무를 통칭해서 용재라고 하죠. 소나무, 자작나무, 상수리나무는 용재로 사용할 수 있지만 느티나무는 주수종으로는 사용하지 않아요. 용재 생산 목적의 주수종으로 느티나무 부적합하다. 지력이 좋고 수분이 많아 잡초가 무성하고 기후가 온난하며 주로 소나무 조림지에 적합한 풀배기 방법은 모두배기입니다. 주로 잡초가 많은 비옥지, 대상 수종뿐만 아니라 다른 잡목들이 빽빽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줄배기, 전배기, 둘레배기보다는 모두배기가 아주 효과적으로 적용됩니다. 소나무 조림지에 적합하다. 수분이 많고 잡초가 무성하고 기후가 온난한 비옥지에 주로 사용된다. 모두배기입니다. 모두배기는 전체 면적을 깎는다. 전면깎기라고도 하고요. 소나무뿐만 아니라 낙엽송이나 편백 조림지에도 모두배기가 적합합니다. 종자의 발화력 조사, 바로 나와야죠. 테트라졸륨이죠. 어떤 놈이 졸렬한지 알아보는 종자의 발화력 조사, 테트라졸륨 약재를 쓴다. 자, 테트라졸륨은 큐멘 종자에도 잘 적용되죠. 종자의 발화력 테스트를 하는 테트라졸륨 용액은 1% 수용액을 사용하고 종자의 배가 붉은색으로 변하면 정상적으로 발화되는 녀석으로 판정합니다. 테트라졸륨, 종자의 발화력 테스트에 쓰이는 약재다. 늦은 가을철 묘목 가식을 할 때 묘목의 끝방향은 남쪽을 향하는 게 좋습니다. 늦은 가을철 묘목 가식할 때 묘목 끝방향은 봄의 북쪽을 향하는 것과는 달리 남쪽을 향한다. 늦은 가을철 묘목 가식할 때 묘목 끝방향은 남쪽입니다. 가식가남이에요. 가식가남. 가식할 때 가을에는 묘목 끝방향 남쪽으로 한다. 가식가남. 요거 하나만 외우면 봄에는 북쪽이라는 거 알겠죠? 가식가남, 본북. 묘포상에서 해가림이 필요 없는 수종은 자, 햇빛을 아주 좋아하는 수종 같은 경우에는 해가림이 필요 없겠죠? 주로 양수가 해가림이 필요 없습니다. 양수는 해가림 필요 없다. 반대로 음수에는 해가림 해줘야 됩니다. 전나무, 삼나무, 가문비나무는 음수고요. 사시나무는 양수예요. 묘포상에서 해가림이 필요 없는 수종 양수인 사시나무 찾는다. 자, 파종상에서 2년, 판가리상에서 1년이다. 3년 지는 묘목의 표시 방법은 자, 파종상은 앞에다 쓰고 판가리상은 뒤에다 쓰죠. 2학년 1반 2-1묘로 나타낸 게 파종상 2년, 판가리상 1년 지낸 3년생 묘목의 표시 방법입니다. 다음 중 조림목의 보육을 위한 풀배기 방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골라배기 요런 건 없어요. 모두배기, 둘레배기, 줄배기는 있고 골라배기 없다. 조림목 보육을 위한 풀배기 방법에 골라배기 없습니다. 파종상을 만든 후 모판에 롤러로 흙의 입자와 입자가 밀착되도록 다짐 작업을 한다. 다짐 작업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자, 다짐 작업은 땅속 수분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다져줌으로써 토양 입자 사이사이에 있는 수분을 효과적으로 빨아올릴 수 있다. 다짐 작업의 효과는 수분 활용입니다. 해충 발생 억제 아니고 새 피해 줄인다 아니고 병의 발생 줄이기 위해서 다짐 작업하는 거 아니고
땅속 수분, 땅속 수분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파종상 만든 후 목판에 롤러로 흙의 입자와 입자가 밀착되도록 다짐 작업을 합니다. 다음 중 결실 촉진, 결실을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결실 촉진 환상박피. 환상박피는 결실을 촉진하기 위한 거예요. 줄기의 껍질을 삥 둘러서 벗겨주는 환상박피가 결실 촉진을 위한 방법이다. 결실 촉진 환상박피. 다음 중 산벌 작업의 주된 목적은, 자, 산벌 작업은 예하후, 예비벌, 하종벌, 후벌의 3단계로 갱신하는 천연갱신이 목적인 작업종입니다. 예비벌을 실시해서 모수의 결실을 촉진해서 임지의 많은 우량한 종자들을 떨어지게 해서 그 뒤에 하종벌을 통해서 다시 결실을 덮고 이 어린 묘목이 잘 자라도록 하고, 그 이후에 후벌을 통해서 갱신을 끝내는 작업 방법이 산벌 작업으로 천연갱신이 목적입니다. 산벌 작업의 주된 목적은 천연갱신이다. 자, 방금 봤듯이 예비벌, 하종벌, 후벌의 순서로 시행되는 작업종은 산벌 작업이죠. 산벌 작업 예하후, 예비벌, 하종벌, 후벌 순서는 산벌 작업입니다. 다음 중 임지의 보호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료가 되는 비료목을 식재하고 황폐한 임지는 등고선 방향으로 수평구를 설치한다. 수평구는 물고랑이에요. 이렇게 산이 있으면 등고선을 따라서 물고랑을 파서 여기다가 시비를 해서 산림 식생을 보호하는 임지 보호 방법으로 쓰입니다. 등고선 방향에 수평구 설치, 그리고 균근군을 배양해서 임지에 공급한다. 균근균은 숙주식물에게 영양과 물을 제공해주고 식물로부터 먹이를 공급받는 공생균을 말해요. 역시 임지 보호 방법으로 쓰인다. 하지만 임지 표면에 낙엽과 가지를 모두 제거해버린다? 자, 요게 틀렸겠죠. 거름이 되는 낙엽과 가지를 모두 제거하면 임지의 황폐화를 촉진시킵니다. 말도 안 된다. 다음 중 콩과식물의 비료목이 아닌 것은, 자, 콩과식물 비료목 대표적으로 아까시나무 있고, 자, 콩과식물 비료목 어떻게 외웠었죠? 아자칙사로 외웠었죠. 아까시나무, 자기나무, 칡, 쌀이류, 이렇게 모두 콩과식물 비료목입니다. 하지만 붉은 나무, 누리장나무는 아니다. 다름나무, 쌀이류, 칡, 아까시나무, 자기나무 등 아자칙사다, 요렇게가 콩과식물 비료목이에요. 북나무, 누리장나무 아니다. 북나무는 온나무과, 누리장나무는 꿀풀과예요. 콩과 아니다. 묘포 설계 구획 시 시설 부지, 주부도 및 보도를 제외한 묘목을 양성하는 포지, 묘목 양성 포지는 전체 면적의 60에서 70%가 적합합니다. 묘포 설계 시 묘목 양성 포지는 60에서 70%다. 자, 택벌림에서 가장 많은 본수의 경급은, 택벌림은 성숙한 인목만 선택적으로 벌채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본수의 경급은 지름이 작은 소경급입니다. 택벌림에서 가장 많은 본수는 소경급이다. 택소입니다. 택소. 택벌림에는 소경급이 가장 많아요. 풀베기 작업을 1년에 2회 실시하려고 할 때 가장 알맞은 시기는 바로 6월에서 8월입니다. 풀베기 역시 가장 생장이 왕성한 6월에서 8월에 연 2회 실시해준다. 풀베기 작업을 연 2회 실시하려면 7월과 10월이 아니라 6월과 8월에 실시합니다. 6월과 8월에 풀베기 작업 연 2회 실시한다. 68 풀베기입니다. 어린 나무 가꾸기 작업 시 맹화력이 왕성한 화렵수종에 가장 적합한 작업 방법은 바로 수간을 지상 1m 정도 높이에서 절단하는 게 좋습니다. 어린 나무 가꾸기 작업 시 맹화력이 왕성한 화렵수다. 수간을 지상 1m 정도 높이에서 절단해주는 것이 가장 적합한 작업 방법입니다. 맹화력 왕성한 화렵수다. 수간 1m 높이에서 절단한다. 다음 중 인공조림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인공조림을 통해서 원래부터 인목이 없거나 황폐지에 숲을 조성할 수 있고요. 숲을 조성하는데 기간이 짧고 인부 관리가 용이한 것도 인공조림 특징 맞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불량한 형질을 가진 인분의 계량에 적용 가능하다. 자, 인공적으로는 아주 상태가 불량해도 조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을 지내는 동안 그곳의 환경에 적응되어 견뎌내는 힘이 강하다. 자, 인공적으로 조성했기 때문에 개체의 환경 적응력은 약합니다. 오랜 세월 지내는 동안 그곳의 환경에 적응되어 견디는 힘, 적응력이 강하다 하면 틀린다. 뭐가? 인공조림. 인공조림은 환경 적응력이 약합니다. 환경 적응력 강한 것은 천연갱신이에요. 자, 10헥타르의 산림에 묘목을 2m 간격으로 정방형 식재. 자, 이번에는 정방형 식재네요. 정방형 식재 했을 때 몇 주의 묘목이 필요한가? 아까 장방형 식재, 직사각형 식재에서는 전체 조림 면적을 묘목 사이의 간격 곱하기 줄 사이 간격으로 나눠주면 됐었고, 정방형, 정사각형이니까 이번에는 줄 사이 간격과 묘목 간격이 동일하겠죠? 그래서 묘목 간격 2m를 제곱해주면 됩니다. 2의 제곱은 4, 전체 10헥타르, 1헥타르가 10,000제곱미터, 10헥타르는 10만 제곱미터, 10만 제곱미터를 묘목 간격 제곱 4로 나눠준다. 그러면 25,000주가 나오겠죠? 요렇게 구합니다. 1헥타르는 10,000제곱미터, 전체 조림 면적을 묘목 간격의 제곱으로 나눠준다. 정사각형, 정방형 식재 시 필요 묘목수 계산입니다. 해충 중에 소나무의 새순에 기생하여 양분을 빨아먹음으로써 수세를 약화시켜 새로운 순을 말라 죽이는 것은, 자, 소나무니까 소나무좀이냐 소나무 가루깍지벌레냐 둘 중에 찾으시면 되는데, 새순에 기생하고 양분을 빨아먹는다. 흡집성 해충이죠. 수세를 약화시켜 새로운 순을 말라 죽이는 것은 바로 깍지벌레입니다. 소나무 가루깍지벌레가 흡집성 해충으로 양분을 빨아먹어서 새로운 순을 말라 죽인다. 소나무 가루깍지벌레, 소나무 새순에 기생해서 양분을 빨아먹어 말라 죽게 하는 흡집성 해충입니다. 다음 중 25%의 살균제 100cc를 0.05%액으로 희석하는 데 소요되는 물의 양을 구하라. 단 농약의 비중은 1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농약에서 물량 구하는 공식, 원액 곱하기 농퍼농마비, 이렇게 외웁니다. 원액 100cc에다가 농퍼농마비. 자, 농도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농약의 농도고요. 뒤에 것은 우리가 만들려는 용액의 농도죠. 먼저 원액의 농도 나누기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농도 0.05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1을 빼주고 다시 비중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100 곱하기 0.05분의 25. 요건 시험장에서 왼쪽 하단에 계산기를 켜셔서 25 나누기 0.05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500이 나오고요. 빼기 1 이렇게 해주면 100 곱하기 499 49,900이 희석하는 데 드는 물의 양이 되겠어요. 49,900cc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살균제의 양 100 곱하기 25 나누기 0.05 요걸 한 다음에 1을 빼주면 된다. 곱하기 1은 생략 가능하고요. 100 곱하기 계산기 켜셔서 25 나누기 0.05 하고 500 나오면 마이너스 1을 해준다. 그러면 49,90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요거랑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답을 외우셔도 돼요. 25% 살균제 100cc 0.05% 액으로 희석한다. 물의 양은 49,900 하면 됩니다. 자, 산불 발생이 가장 많은 시기는 3월에서 5월 봄철입니다. 봄철 건조한 시기에 산불 발생이 가장 많다. 자, 유충과 성충이 모두 잎을 식혜하는 해충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잎을 뜯어먹는다. 오리나무 잎벌레 가족이죠. 오리나무 잎벌레 가족은 아들과 아버지 모두 잎을 식혜한다. 오리나무 잎벌레입니다. 잎 들어간 건 오리나무 잎벌레밖에 없죠. 오리가족, 오리나무 잎벌레 가족입니다. 자, 칡등과 같은 망경류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잘못된 것이에요. 자, 글라신 액제 처리 시기는 칡의 경우 농번기를 피하며 겨울 또는 봄에 실시한다. 자, 칡등과 같은 덩굴류 제거는 글라신 액제 언제 뿌려야 된다고 그랬죠? 바로 생장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 여름철에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농번기를 피해서 겨울 또는 봄에 실시한다. 요게 틀렸다. 자, 나머지는 다 맞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정확하게 외워야 되는 것은 글라신 액제 생장이 왕성한 여름철에 뿌려서 칡과 같은 망경류 제거합니다. 봄 또는 겨울에 실시한다. 틀렸다. 다음 중 보르도액의 조제 절차가 틀린 것은 자, 보르도액 만들 때는 절대 양철통 사용하면 안 됩니다. 보르도액 조제 시 황산구리는 양철통 사용한다. 요게 X다. 보르도액 만들 때 황산구리가 금속과 닿으면 금속과 반응해서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금속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양철통 사용한다. 틀렸다. 자, 옳은 것도 읽어볼까요? 원료로 사용되는 황산구리는 순도 98.5% 이상, 생석회는 순도 90% 이상을 사용해야 좋은 보르도액을 만들 수 있다. 아, 그렇구나. 필요한 물의 80에서 90%의 물에 황산구리를 녹여서 묽은 황산구리 용액을 만들고 생석회는 소량의 물로 슬래킹, 소화시킨 다음에 필요한 물에 10에서 20%의 물에 넣어 석회유를 만든다. 자, 이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외울 수 있는 정답, 보르도액 조제 시에는 양철통 사용하지 않는다. 황산구리 양철통 사용한다. 틀렸습니다. 그럼 뭐 사용해야 되는데? 나무통이나 고무통 사용해요. 보르도액 조제 시 황산구리는 나무통이나 고무통 사용하지 양철통 사용한다. X. 도시의 공원이나 가로수에서 나타나는 수목 피해의 원인으로 틀린 것은 자, 도시공원이나 가로수는 일반적으로 토양 환경이 자연적인 산림에 비해서 면적이 좁고 인공적으로 조성했죠. 그래서 토양이 딱딱하다. 토양 경화와 호흡이 불량하고 뿌리 조임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유기물 비료가 과다 공급된다? 요건 아니에요. 자연유기물이 비교적 적겠죠. 자연유기물 비료는 토양 미생물을 증식시키고 수목 생장에 도움을 주는 거지 수목 피해의 원인이 되는 게 아니다. 자연유기물 비료 과다 공급, 도시공원이나 가로수에서 나타나는 수목 피해 원인으로 틀렸습니다. 해충의 직접적인 구제 방법 중 기계적 방제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기계적 방제법에는 직접 손이나 도구로 포집해서 죽이는 포살법, 태워 죽이는 소살법, 특정 장소로 유인해서 죽이는 유살법 모두 기계적 방제법 맞지만 냉각법은 아닙니다. 냉각법은 기계적 방제법 아니다. 진딧물이나 깍지벌레 등이 수목에 기생한 후에 그 분비물 위에 번식하여 나무의 잎과 가지, 줄기가 검게 보이는 병, 검게 그을렸다. 그을음병이죠. 그을음병은 진딧물이나 깍지벌레 등 흡즙성 해충의 분비물을 이용해서 번식하고 잎, 가지, 줄기가 검게 그을린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을음병. 다음 중 비생물적 병원, 병의 원인인 것은 자, 공장 폐수는 비생물적 병원이죠. 선충이나 진균, 파이토플라스마는 생물이니까 생물적 병원이고 공장 폐수는 비생물적 병원이다. 비생물적 병원에는 기상 조건이나 토양 조건, 영양장애, 대사작용 부산물 등 생물 자체의 원인이 아니고 재반 환경이나 결과물에 의해서 병이 발생하는 원인을 뜻합니다. 공장 폐수는 비생물적 병원이다. 묘포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모잘록병의 방제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자, 모잘록병은 토양 소독과 종자 소독으로 방제하고요. 돌려짓기를 해주고 소금질을 자주 해서 생립 본수를 조절하는 것으로 방제할 수 있습니다. 예방할 수 있다. 모잘록병. 하지만 질소질 비료는 많이 주지 않습니다. 질소질 비료 과용은 삼가하고 인산질 비료를 충분히 주고 완전히 부숙한, 완숙한 퇴비를 준다. 모잘록병 방제를 위해서는 질소질 비료 많이 준다. 틀렸습니다. 유화 등으로 등화 유사를 할 수 있는 해충은 바로 어스랭이 나방입니다. 유화 등이라는 것은 유인하는 등이라는 거죠. 빛을 쫓아다니는 주광성 곤충을 유인하는 불빛을 이용해서 한데 모아서 불빛을 쫓아갔다가 등불에 타죽는 등화유살 방제법을 말합니다. 이 어스랭이 나방은 빛을 좋아하는 주광성 곤충으로 9월에서 10월 등화유살로 방제를 합니다. 등불 찾아 어슬렁어슬렁 어스랭이 나방 유화 등으로 등화유살할 수 있다. 다음 해충 중 숲이 틈이나 지피물 밑에서 제5령 유충으로 월동하는 것은 바로 솔라방입니다. 솔라방. 숲이 틈이나 지피물 밑에서 제5령충으로 월동한다. 솔라방입니다. 솔라방 5령 유충, 솔라방 5령 유충 암기하십니다. 살충제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살충제 약해는 비가 오고 나면 뿌렸던 곳에서 씻겨 나가면
살충하면서 다른 곳으로 옮겨져서 약해가 발생하기 쉽고요. 강우 전후에 발생하기 쉽다. 같은 살충제를 오랫동안 사용하면 저항성 해충군이 출현합니다. 내성이 생긴 저항성 해충군이 나타난다. 진딧물류나 응애류의 경우에는 살충제를 사용한 후 해충 밀도가 급격히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어떤 위기 상황이 됐을 때 개체수를 급격히 늘리려는 그런 본능에 의한 겁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출산율이 급격히 높아졌듯이 진딧물류나 응애류, 몰살당하고 나면 해충 밀도가 급격히 증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천정류는 접촉제보다 소화 중독제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는다. 요건 틀렸어요. 천정류의 경우에는 직접 약제가 곤충의 피부로 침투하게 해서 죽이는 접촉제로 인한 피해가 곤충의 먹이를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가서 독작용을 일으켜 죽이는 소화 중독제보다 아무래도 곤충의 피부에 살충제 성분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천정류가 이 곤충을 먹이로 먹음으로써 천정류까지 같이 죽게 되는 이런 경우가 더 많겠죠? 천정류는 접촉제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소화 중독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틀렸다. 자, 농약의 형태에 대한 영어 표기 중 EC가 뜻하는 것은 자, EC는 Emulsifiable Concentrate. 좀 어려운 용어죠? 유제화할 수 있는 농축물이다. 이런 뜻으로 유제를 뜻합니다. Emulsifiable Concentrate. EC가 뜻하는 것은 유제다. 액제는 SL로 나타내고요. 수화제는 WP, 입제는 GR로 나타냅니다. 유제가 EC다. 노동 강도의 경중은 에너지 대사율로 표시하는데 다음 중 표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에너지 대사율의 약자만 알면 되죠? RMR입니다. Relative Metabolic Rate. 상대적인 대사율이라는 뜻으로 노동 강도의 경중을 나타낸다. RMR, Relative Metabolic Rate. 에너지 대사율입니다. 벌목 작업 시에 안전 작업 방법으로 설명이 올바른 것은 자, 작업 도구들은 벌목 방향으로 치우고 도핏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자, 작업 도구는 벌목 방향에 둬서는 안 되겠죠. 나무가 넘어가는 반대 방향이 있어야 되고 벌목 영역은 벌채목을 중심으로 수고의 3배이다. 자, 수고의 3배 아니고 1.5에서 2배 이상이면 됩니다. 벌목 영역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된다. 자, 맞는 것 같지만 틀렸습니다. 벌목 영역에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벌목하는 작업자는 있어야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벌목 구역은 벌채목이 넘어가는 구역을 말합니다. 벌목 영역과는 다르다. 벌목 구역이란 벌채목이 넘어가는 구역을 말합니다. 벌목 구역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맞겠죠. 기계톱 기화기에 벤투리관으로 유입된 연료량은 무엇에 의해 조정되는가? 자, 고속 조종 나사와 공전 조종 나사로 연료량 조절합니다. 벤투리관으로 유입된 연료량은 고공 나사로 조절한다. 고속 조종 나사와 공전 조종 나사 연료량 조절에 사용됩니다. 산림 작업 도구인 각식제용 양날괭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양날괭이는 말 그대로 한쪽은 괭이날이고 다른 쪽은 도끼날로 되어 있는 걸 말해요. 도끼날 부분은 땅을 가르거나 뿌리를 자르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일반 도끼처럼 나무를 자르는 용으로만 사용한다. 자, 요게 틀렸습니다. 괭이날은 땅을 벌리는 데 사용하고 다른 쪽 도끼날은 땅을 가르거나 뿌리를 자르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도끼날 부분은 나무를 자르는 용도로만 사용한다. 틀렸다. 각식제용 양날괭이는 형태에 따라 타원형, 네모형 있고요. 타원형은 자갈이 섞이고 지중해 뿌리가 있는 곳에서 사용하고 네모형은 땅이 무르고 자갈이 없으며 잡초가 많은 곳에서 사용합니다. 네모형. 자, 여기 인쇄가 잘못됐는데 잘린 부분은 요 내용입니다. 각식제용 양날괭이에서 타원형, 네모형 있는데 타원형은 자갈 섞이고 뿌리가 있는 곳, 네모형은 땅이 무르고 자갈 없고 잡초가 많은 곳에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도끼날 부분은 나무를 자르는 것으로만 사용한다 하면 틀린다. 땅을 가르고 뿌리를 자르는 용도가 도끼날 부분입니다. 자, 가선집재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선집재는 야더를 세워서 하는 야딩이죠.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강선을 이용해서 집재하는 설비가 가선집재입니다. 가선집재는 공중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집재 방법보다 지형 조건의 영향을 적게 받는 건 맞고요. 임지 및 잔존 인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트랙터 집재에 비해 집재 작업에 필요한 에너지가 적게 소요된다. 자, 모두 맞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가장 깔끔하게 임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에너지도 적게 소요되고 지형 조건의 영향도 적게 받는 방법이지만 다른 집재 방법보다 설치와 운용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도가 높습니다.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작업원에 대한 기술적 요구도가 낮다 하면 틀린다. 가선집재는 환경 피해도 적고 급경사지나 낮은 임도 밀도에서도 작업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기동성과 작업 생산성이 낮고 숙련된 기술과 세밀한 작업 계획이 필요합니다. 장비 또한 비싸다. 설치 및 해체 시간만이 걸린다. 요런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가선집재. 자, 아래 그림에서 소경재 벌목 작업의 간이 수구에 의한 절단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우리가 먼저 베는 나무를 베어서 넘어뜨리는 방향의 방향배기를 하는데요. 그걸 수구라 하고 이 수구의 밑면, 요 방향배기의 밑면보다 약 1, 2cm 높게 또는 직경의 10분의 1 정도 높게 따라 베어내는 요렇게 베어주면 요 벌도목이 벌목 방향으로 넘어가게 되겠어요. 요 부분을 따라배기 혹은 따라갈 추자를 써서 추구라고 한다. 그래서 추구는 수구보다 약간 높게 베야 돼요. 그래서 간이 수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수구보다 직경의 10분의 1 정도 높게 1, 2cm 높게 추구를 베어준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실린더 속에서 가스가 압축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압축비 공식으로 적합한 것은 자, 요거 외워야 되겠죠? 압축비는 연소실 용적으로 연소실과 행정 용적 합한 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분모가 연소실 용적, 분자는 연소실 용적과 행정 용적의 합이다. 자, 요 실린더를 한번 그려보면 요 위에 연소실이 있고요. 피스톤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상하 운동을 한다면 요 실린더 내에서 피스톤이 가장 높은 부분에 가 있을 때 요 부분이 상사점이고요. 가장 낮게 내려왔을 때가 하사점이다. 그래서 행정 용적이라고 하면 요 상사점에서 하사점까지 요 사이의 용적이 행정 용적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연소실 용적과 행정 용적 요 전체 용적 중에서 요 연소실
연소실 용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축 B가 되겠어요. 분모가 연소실 용적이 들어가고 분자에는 반드시 행정 용적이 들어간다. 행정 용적이라는 말을 기억해 주세요. 압축 B는 연소실 용적분의 연소실 용적과 행정 용적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기계톱에 엔진 과열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사용 연료를 부적합하게 사용하거나 점화 플러그가 불량하다, 냉각팬에 먼지가 흡착됐다, 모두 엔진 과열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이 맞지만 클러치 측면이 마모됐다고 해서 엔진 과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엔진 과열은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되는데, 엔진을 식혀주는 냉각에 문제가 있어서 과열됐구나, 둘째는 연소계통이 불량하거나 뭔가 막히고 먼지가 흡착됐다, 점화가 잘 안된다, 점화 플러그가 불량하다, 연료가 부적합하다, 이런 문제에서 엔진 과열이 일어납니다. 클러치는 동력 전달과 차단하는 역할을 하지 연소와 냉각 과정과는 관련이 없어요. 내연기관에서 연접봉, 커넥팅 로드죠. 커넥팅 로드의 역할은 바로 피스톤의 상하 운동을 할 때 이걸 크랭크와 연결돼서 동력을 전달하는 그런 부품이 커넥팅 로드입니다. 연접봉이다. 내연기관에서 연접봉은 크랭크와 피스톤을 연결하는 역할입니다. 피스톤과 크랭크 축을 연결하는 게 커넥팅 로드다. 연접봉. 이행전기관은 크랭크 축이 1회전 할 때마다 몇 회 폭발하는가? 이행전기관은 크랭크 축 1회전에 1회 폭발합니다. 사행정은 크랭크 축 2회전 할 때마다 1회 폭발. 이행전기관은 크랭크 축 1회전 할 때마다 1회 폭발한다. 라이싱거 듀랄은 무엇에 사용되는 도구인가? 라이싱거 듀랄은 쇠기의 일종입니다. 원형 기계톱 사용 시 기계톱이 목재 사이에 끼었을 때 사용하는 쇠기의 일종이다. 라이싱거 듀랄. 다음 중 방끌형 톱날의 연마각도로 맞는 것은? 톱날 연마각도 다시 한번 볼까요? 창날각, 가슴각, 지붕각, 창가지 순이었고요. 대패형, 방끌형, 끌형이 있었죠. 지붕각의 경우에는 모두 60도로 갔고, 대패형의 경우 창날각 35도, 가슴각 90도, 방끌형은 창날각, 대패형과 마찬가지로 35도, 가슴각은 85도였습니다. 끌형의 경우 창날각, 가슴각이 5도씩 다시 줄어든다. 창날각 30도, 가슴각 80도, 지붕각은 모두 60도. 이렇게 암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방끌형의 경우 35, 85, 60이죠. 창가지 35, 85, 60에 창가지니까 방끌형 톱날에 창날각 35도, 요게 맞네요. 가슴각은 85도, 지붕각 60도. 1번이 정답입니다. 예불기의 작업자 상호 간의 최소 안전거리 10m죠? 간단한 문제. 예불기 작업자 상호 간 최소 안전거리 10m 이상이 적합하다. 산림 작업으로 인한 피로 회복 방법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휴식과 숙면을 취하고 충분한 영양 섭취하고 산책 및 가벼운 체조한다. 피로 회복되지만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수영, 축구, 격투기 등 과격한 운동을 하는 것은 안 그래도 몸이 필요한데 너무 무리가 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가 될지는 몰라도 산림 작업은 육체적으로 고되기 때문에 또다시 수영, 축구, 격투기 등의 운동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삼가해야 된다. 다음 중 도끼 자루로 가장 적합한 나무는? 도끼 자루는 경질의 단단한 목질인 물풀의 나무, 참나무, 호두나무, 단풍나무, 박달나무, 가래나무 등이 적합하겠죠. 여기서는 물풀의 나무가 적합하다. 잣나무, 소나무, 백합나무 다소 무릅니다. 도끼 자루로 적합하지 않다. 물풀의 나무가 적합합니다. 물풀의 나무, 참나무류, 호두나무, 단풍나무, 박달나무, 가래나무 등이 단단한 경질 화렵수로 도끼 자루 제작에 적합한 수종이다. 다음 중 체인톱의 안전장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체인톱 안전장치, 자동 체인 브레이크, 안전 스로틀, 핸드가드 다 안전장치 맞지만 카브레이터는 기화기죠. 엔진 연소계통의 장치지 안전장치 아닙니다. 안전장치에는 자동 체인 브레이크, 안전 스로틀, 핸드가드 있다. 이행정 내연기관에서 외부 공기가 크랭크실로 유입되는 원리는 바로 기압차입니다. 크랭크실 내와 외부와의 기압차에 의해서 외부 공기가 크랭크실로 유입된다. 이행정 내연기관 외부 공기 크랭크실로 유입되는 원리는 기압차에 의한 겁니다. 크랭크실과 외부와의 기압차에 의해서 외부 공기가 크랭크실로 유입된다. 사행정기관에서는 흡입 밸브, 배기 밸브 이렇게 밸브류가 부착돼 있어서 흡배기를 밸브 계통의 장치로 할 수 있지만 이행정기관에서는 밸브 계통이 없기 때문에 크랭크실과 외부와의 기압차에 의해서 공기를 유입시킨다. 다음 중 산림작업이 어려운 이유가 아닌 것은? 산림작업은 비, 바람 등과 같은 기상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덜 받는다. 벌써 틀렸다. 1번 답으로 확신한다 하면 바로 넘어가셔야 돼요. 더 읽다가 헷갈려버린다. 산림작업 어려운 이유는 산림작업도구 및 기계 자체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맞고요. 독사, 독충, 구르는 돌 등에 의한 피해를 받기 쉽다. 산악지의 장애물과 경사로 인해 미끄러지기 쉽다. 모두 잘 이해되죠? 하지만 기상조건 영향 많이 받습니다. 야외 작업이기 때문에 비, 바람 등과 같은 기상조건의 영향을 덜 받는다. 틀렸다. 체인톱의 주간정비사항으로만 조합된 것은? 체인톱의 주간정비사항이 가장 많았죠? 일단 점화 플러그와 관련된 스파크 플러그와 관련된 4가지 사항은 모두 주간정비 사항이었습니다. 주간정비 대상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점화 플러그 외부 점검, 양극, 간극 조정, 점화 플러그 정비와 점검 결과에 따라 플러그 교환하는 것 이런 게 주간정비고, 그 밖에도 에어 컴프레셔나 솔로, 체인톱 청소하고 각종 호수 배선 점검, 나사 고정, 안내판 홈의 깊이가 충분한지 홈 넓이 고르기 점검, 안내판 회전 롤러 경고성 점검, 체인 톱날 마모 파손, 손상 부위 검사, 파손 시 교환하는 것, 체인의 전동쇠 검사, 휘발유나 석유로 체인을 깨끗이 청소한 후 윤활유에 담가두는 것 역시 체인톱의 주간정비 대상입니다. 하지만 기화기 연료 막 점검 및 엔진 오일 펌프 청소, 시동줄 및 시동 스프링 점검, 연료통 및 여과기 청소, 딱 봐도 간단하게 하기는 힘든 것들이에요. 이런 것은 계절 정비, 분기 정비 사항입니다. 체인톱 주간 정비 사항에는 스파크 플러그 청소 및 간극 조정 들어간다. 예불기 사용 시에 올바른 자세와 작업 방법이 아닌 것은? 돌발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모, 안면 보호망, 귀마개 등을 사용한다. 맞고요. 예불기를 맨 상태의 바른 자세는 예불기 톱날의 위치가 지상으로부터 몇 cm죠? 10에서 20cm 위치하는 것이 좋다. 맞죠? 1년생 잡초 제거 시 작업폭은 1.5mm
1.5m가 적당하다. 요것도 맞고요. 작업폭 1.5m. 1년생 잡초 제거. 하지만 예불기 작업 시 항상 왼쪽 발이 앞으로 가야 됩니다. 왼쪽 발을 앞으로 하고 전진할 때는 오른쪽 발을 먼저 앞으로 이동시킵니다. 작업할 때는 왼쪽 발을 항상 앞으로 하고 있다가 전진할 때는 오른쪽 발을 먼저 앞으로 이동시킨다. 그래서 오른쪽 발을 항상 앞으로 하고 전진할 때 왼쪽 발을 먼저 앞으로 이동시킨다. 요게 틀렸습니다. 예불기 사용 시에는 항상 왼쪽 발을 앞으로 하고 전진할 때는 오른쪽 발을 먼저 앞으로 이동시킨다. 왼쪽 발을 앞으로 하고 있다가 전진할 때는 오른발 먼저, 전진할 때 오른발 먼저 꼭 기억하십니다. 자, 이상입니다. 파이팅 홍콩TV 산림기능사 필기 기출 스피드 문답암기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